바쁘신 가운데서 우리가 교수 연수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수 회의를 할 때 제가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여러 교수님들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임상간호교육위원회나 또는 임상과 같이 하는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드리는 것을 좀 그럴 것 같고 해서 제가 임상간호교육 중에서 새로운 부분, 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만 뽑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임상간호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간호 교수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이론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제 나름대로 우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이 앞으로 더 잘 나아가려고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간호교육 변화의 요인, 또 간호교수의 역할, 임상실습 교육의 개선, 또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의 미래상 이런 순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NLN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내셔널 리그 포 너싱, NLN이 우리 미국 간호교육의 아크리디테이션 하는 기관이죠. NLN에서 간호교육 역량 모형을 2010년에 냈는데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간호교육에 대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 것은 보면 되는데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우리 간호교육을 통해서 최종 배출돼야 되는 어떤 그 목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Human Flourishing, 인간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 다음에 Nursing Judgment, 간호의 판단력을 더 키우고, Professional Identity, 간호학이 과연 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Spirit of Inquiry, 탐구 정신을 키워준다.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목표로 세워서 제가 2010년부터 미국에서는 상당히 간호교육에 대한 변화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간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그 요구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간호교육의 변화 요인은 지금 시대에 우리 저희들한테는 더 많이 다가오죠. 그래서 인구 변화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줄고 대학생이 줄기 때문에 이게 간호교육의 학생 수가 언제 줄어들까는 글쎄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다가올 문제라는 거죠. 간호대학의 입학생 수는 언제 변화가 올 것인가 예측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환경적인 변화도 뭐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변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건 다 아시는 부분인데 지금 고등교육의 재정 감소되는 문제는 우리 대학 교수들에게 바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고등교육의 재정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저부터 10년간 월급이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등록금이 동결되고 교수 월급이 동결되고 이런 상황에 고등교육 재정 감소 부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Nursing Faculty Shortage가 굉장히 심하죠. 간호학 교수를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간호대학 학생을 모으고 싶어도 그 대학의 교수 수가 모자라서 간호대학 학생을 리크루트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떨지 대비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간호교육의 변화 요인을 보시면은 이제 홈 이코노미, 집에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 다음에 디지털 이코노미,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환경 파괴랑 감염병이 동조되고 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간호교육에서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시 또 4차 예방, 4차 더 감염이 더 심해져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나 사스나 신종플루 이럴 때도 굉장히 심각했지만은
백신이 만들어지고 금방 이제 정상화했다. 그래서 이것도 곧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있는 반면 코로나는 그거와 달리 A, C, B, C로 나눌 정도로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감기, 그 다음에 결막염 완전히 다 줄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소아과 거의 환자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위생이 굉장히 강화됐다. 건강주권, 이제 국민들이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강주권이 강화된 시점에서 간호교육은 어디로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 일반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간호사가 간호교육이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호 대상자의 변화는 뭐 잘 아시고 계신 대로 이제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량재해나 테러나 신종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간호사가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전혀 준비 안 된 채로 나갈 것인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나타났을 때 학생들이 병원에 봉사활동하는 것조차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떤 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런 신종감염병이나 대량재해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교과과정에 반영돼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현장의 변화를 보시면은 건강관리 현장에서 뭐 프리사이스 메디신, 정밀의학이라든지 심텀 사이언스, 널싱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 심텀 사이언스가 새로운 개념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인간 중심의, 환자 중심의, 증상 중심의 이 심텀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고학력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다. 우리 대학원 학과장님 이제 관심 있으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질병들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고학력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응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변화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얘기가 학생들을 패시브 러닝에서 액티브 러닝으로 학습자 주도형 수업으로 가야 된다. 교육 자체가 학습자 주도형 수업으로 가야 되고 원리 봐서는 학생이 평생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 라이프롱 러닝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로 뭔가 따라잡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 선진국 위치로 들어가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친다면 뭐 K-팝, K-드라마 이런 거에 맞추어서 K-널싱, K-널싱이라는 건 어떤 걸까? 우리나라 간호학에서 정말 우리나라 간호사들 정말 잘하는 건 어떤 부분일까? 뭘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간호교육에서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의 요인은 몇 가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교육자 책무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육연구, 뭐 봉사 이게 간호교육자의 일반 교수의 책무라고 볼 수 있다면은 NLN에서 간호교육자 핵심 역량을 8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2012년에 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NLN에서 간호교육자는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8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가 Facilitate Learning, 학습을 잘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Facilitate Learner Development, Learner Socialization, 학습자를 잘 개발하고 사회화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Assessment하고 Evaluation Strategy 사용하고 그다음에 교과과정 잘 만들고 프로그램 아웃컴 평가에 참여해야 된다. 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 교육에 대한 4가지하고 그 다음에 지도력으로 체인지 에이전트와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연구 파트에서 스칼러십에 잘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봉사이면서 또 교수로서의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해당되는 것이 CQI를 잘 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과 인바이러먼트에서 대학 공부, 사회, 그 다음에 임상과 잘 펑션을 같이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합해서 8가지 간호학 교수의 간호교육자의 핵심 역량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과거에 이걸 보면서 다른 학과 교수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하겠나? 여기 보면
임상 현장 병원에 있는 클리니컬 리더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학 본부에 가서도 꼭 대학 본부 행적을 하면서 간호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간호교육을 이해시켜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간호교육에서 참 특이하게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구나. NLN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NLN에서 2018년에 임상간호교육자 핵심 역량이라는 걸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간호교육자가 아카데믹 프로페서도 있지만 클리니컬 프로페서, 클리니컬 인스트럭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핵심 역량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아시는 거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로서 전문직 간 협동 관계, IPE 하는 전문직, IPC,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하는 것을 클리니컬 인스트럭터는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현장에서 클리니컬 엑스퍼타이즈를 지속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장의 전문성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임상간호교육자 핵심 역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는 WHO가 간호교육자 핵심 역량 연구를 또 대대적으로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WHO에서 얘기하는 간호교육자 핵심 역량도 8가지예요. 8가지인데 보면 뭐 이론, 교과과정, 실무, 연구, 콜라보레이션, 전문직관, 모니터링, 그다음에 리더십 이렇게 8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세오리 이 간호 교육에 있어서 이론을 중시해라, 원리를 중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 교육 이론, 그다음에 성인학습 이론 여기에 준해서 간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 교육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학습 이론을 좀 봤더니만 이 참 성인학습 이론대로 우리 대학생들한테 하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완전히 성인으로서 성인학습을 하는 수준에 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과과정을 잘 짜고 잘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과정은 Context Based Learning Practice Need를 꼭 반영해라. 그러니까 따로 이론적인 걸 가르치지 말고 임상 상황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라라는 거고 근거기반 간호, 근거기반 교수학습을 진행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뒤에서도 나오지만 WHO나 NLN에서 한 얘기 중에 중요한 부분은 간호교육도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적으로 하거나 또는 누가 하기 때문에 따라하거나 이것보다는 간호교육도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간호교육을 하라. 이렇게 계속 근거기반 교수학습, 근거기반 커리큘럼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WHO에서 핵심 역량은 너싱 프랙티스로 최고의 임상 현장의 실무 역량을 제일 갖추고 있으라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에비던스는 연구에 있어서 리서치를 통해서 지식을 생성하고 합성하고 사용하고 적용하고까지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파트너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IPE, 이 IPE에 대한 얘기 설명을 하면서 WHO에서는 이 간호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소통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이언티픽, 과학적인 것에만 중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엑스퍼타이즈의 익스피리언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교육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나 전문직과는 쌤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 모니터링과 에발루에이션에서는 미국도 NLN이나 ACEN에서 간호교육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도 간호교육 평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역량 평가나 이런 평가를 잘 할 수 있고 평가를 꾸준하게 계속 CQI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리더십 부분도 간호교육자의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NLN에서 2012년에 간호교육자의 역할을 내놓고 그다음에 그게 좀 올드 버전이라고 생각해서 2020년에 작년 코로나 시점이었지만 이분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NLN에서 Excellence in Nursing Education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교육에 있어서 이 탁월성, 호수성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Engage the Student, 참여하는 학생을 만들어라. 이제 2020년에 들어와서 나오는 화두는 참여하는 학생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자는 학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학생이 주인공이 돼서 참여하도록 하고 평생 학습하도록 하고 자가 학습하도록 그렇게 교수자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1번이 Engage the Student, 참여하는 학생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잘 준비된 다양한 교수. 그래서 교수도 NLN에서 CNE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Certified Nurse Educator. 그래서 교수도 신임 교수는 CNE 과정에 가서 자기가 수강료 내고 공부를 해서 CNE를 받은 사람을 교수자로 쓰고 또는 신규 교수를 받은 대학에서는 CNE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수가 될 때는 대학원 공부해가지고 간호 학문을 하고 왔지 간호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도 교육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CNE 과정을 만들었어요. 우리 계명대학교에도 보면 신임 교수 멘토링 우리 대학에서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임 교수들한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일단 교수자로서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ulture of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 환경에 익숙해져라라는 겁니다. 다평가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크레디테이션 환경을 항상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노베이티브하고 에비던스 베이스드한 교과과정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혁신적이고 근거 기반의 교과과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보시면 자기 배려, 셀프 케어. 그래서 간호사를 스스로 간호사가 편안하게 이모셔널 컨트롤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넣어서 커리큘럼을 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강조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NLN에서 2020년에 말한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되는 간호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게 12가지나 있어요. 이런 간호사를 키우려면 12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 거의 알고 있는 거고 별표한 게 좀 새로운 거였어요. Interprofessional Team Member, 과거에는 Collaboration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Interprofessional Team Member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키워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IT User,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I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니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육 과정에 뭐 IT와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IT 유저를 키워라. 그 다음에 Evolving Scholar, 진화하는 학자로 키워라. 학생을 학자로 키우라는 겁니다. 학생을 학자로. Education, Evolving하는 Educator, Scholar로 키워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짜라. 이렇게 NLN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촉진하고 평가하는 혁신적인 근거 기반 접근을 해라. 교수가 개인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꼭 이제 교육 방법을 적용할 때도 근거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접근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서포트하는 리소스들을 많이 활용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제가 테크놀로지는 우리 학습 자료에 있는 걸 하나 갖고 왔는데 신현수 교수님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화려하게 활용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크놀로지나 스튜던트 서포트 앤 서비스나 그 다음에 재정적 리소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간호교육 엑셀런스 모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mmitment to Pedagogical Scholarship, 이게 이제 없던 거였잖아요. 교육학적인 연구를 많이 하라. 간호교육에 교육학적인 연구를 많이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간호교육 연구를 별로 안 했지만 이제는 간호교육과 Nursing Education Science의 발전에 관학 교수들은 기여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nstitutional Professional Leadership이니까 리더십을 가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은 저희 대학에서 지금 고민하면서 IPE나 아카데믹 프랙티스,
학교와 임상의 파트너십,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그 다음에 학교와 펀드 주는 사람, 학교와 펀드레이징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파트너십이다라고 사이드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호 교수의 역할은 NLL이나 WHO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게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을 거쳐서 2020년도에는 변화하는 과정을 교수님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임상실습 교육 개선이 오늘의 이제 목표고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모델 같은 건 다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것, 또 조금 더 새롭게 나온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실습 환경은 지금 임상실습 환경인데 임상실습 교육을 다 어디 현장에 보낸다고 생각은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클리니컬 러닝 리소스 센터에서 어스키나 CPX 반복 연습하는 것도 임상실습의 일환으로 거기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익스피리언스도 임상실습의 일환으로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익스피리언스하고 실제 임상실습 가서 실습한 거하고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다, 유의가 다르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교육평가원이 요구하는 1000시간의 임상실습 꼭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느냐, 그 중에 10%를 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데 꼭 10%라야만 되느냐라는 게 근거가 되는 연구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베이스드하고 임상실습의 효과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의 HPS를 이용해서 응급 상황이나 그 병동별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 시츄에이션은 시뮬레이션 베이스드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클리니컬 러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잘 안 할, 버추얼 클리니컬 러닝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장소나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부신 같은 거 많이 개발하고 해주라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텔레헬스가 있었는데, 텔레헬스는 우리가 실습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잘 안 하는 건데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텔레헬스를 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뭐 뉴욕에 있는 유명한 어떤 홈케어 센터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그걸 가서 실습하는 장면을 이렇게 잘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해갖고 보여주면 학생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 케이스를 올려주면 환자 케이스에 대한 답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환자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환자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줘서 환자한테 학생이 질문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다 라고까지 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텔레헬스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대학에는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 대학도 지역사회 실습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대학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실습장이 없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텔레헬스를 통한 임상실습 이런 것들도 좀 개척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대학에서 앞으로 시뮬레이션 센터나 교육센터나 이런 게 있게 되면 이런 것을 개발해서 다른 대학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실습 환경은 아큐트 케어, 트랜지셔널 케어이고 커뮤니티 베이스드 세팅의 임상실습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학생을 커뮤니티에 보내놓고 나면 일일이 다 교수자가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 클리니컬 슈퍼비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바일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줌이든지 뭐든지 활용해서 학생이 임상실습장에서 잘하고 있는지 학생하고 디스커션하고, 일일이 다 못 갈 경우에 이렇게 모바일 클리니컬 슈퍼비전 하라. 그리고 비디오 컨퍼런싱을 통해서 멀리 원격으로 실습을 보내도 커뮤니티 베이스드 세팅에서 실습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꾸며보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임상실습 지도에서 이론적인 부분이죠. 임상실습 지도자는 어때야 되느냐, 클리니컬 컴피턴트, 굉장히 임상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communicate clear. 굉장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칭 스튜던트.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은 임상 실습장에 갔을 때는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던져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습 지도자가 가면 굉장히 반가워야 돼요. 근데 저부터 반성하건데 학생이 제가 가면 반가워하는 것 반, 두려워하는 것 반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생을 실습 지도를 할 때는 코칭 스튜던트를 하라. 그래서 교수들 보면 반갑게 어머 우리 교수님 반가운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코칭을 해주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make clinical learning enjoyable. 좀 임상 실습 현장, 임상 교육 현장이 즐겁게 되도록 만들어라라는 게 effective clinical teacher의 역할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임상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카스를 다 얻어야 되는 거죠. knowledge, skill, 그다음에 affection 이것을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knowledge 중에서는 임상 실습을 통해서는 simple knowledge를 얻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상 실습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knowledge는 컴플렉스한 knowledge죠. 그래서 우리가 클리니컬 리즈닝을 임상 실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클리니컬 리즈닝을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클리니컬 퀘션을 잘하고 코칭을 하고 케이스 스터디나 컨셉 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실제로 임상에 가서 실습 지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스킬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간혹 교육자가 임상 현장에 가서 스킬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임상에서 환자를 케어하는 책임은 임상 병원 간호사에게 있지 교수에게 있지 않고 교수자는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킬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나름대로 보기에는 우리가 스킬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되는 부분은 환자 사정 부분과 커뮤니케이션, 환자나 보호자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스킬 데몬스트레이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상 실습에서 affect를 이제 교육하는 방법은 저널링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실습 지도를 통해서 이 정서적인 면을 이제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교수님들 컨퍼런스 시간 있잖아요. 컨퍼런스 시간을 다 케이스 스터디 발표하는 시간으로 쓰시지 말고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환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됐는지를 저널링하게 하든지 스토리텔링을 하게 하든지 해서 정서적으로 학생들이 실습 상황에 잘 이렇게 융합될 수 있도록 녹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정서적으로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 지도 방법 중에 몇 가지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너싱 그랜드 라운드에서 의사들이 과장을 중심으로 쫙 라운딩 가듯이 간호사 간호교육에서도 교수님들이 나가면 너싱 라운드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 그랜드 라운드더라고요. 너싱 그랜드 라운드. 그래서 환자의 베드사이드에서 목표를 가지고 경험을 하도록. 그래서 금방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전에 가서 어떤 환자한테 라운딩을 할 것인지 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라는 것은 보면 정하고 그 다음에 교수자와 임상 스태프, 임상 간호사 우리로 치면 그 병동에 다음날 프리셉트로 지정된 간호사가 있도록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프리셉트 1명과 교수자와 그날 실습 들어간 학생 6명 같이 모여서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건가 그 전날 가서 미리 환자 중에 정해서 내일 학습 목표 중에 제일 적당한 대상자를 1명 정해서 그 1명에 대해서 교수자가 공부를 하시고 스텝하고도 프리셉트하고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진행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가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인터뷰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그 다음에 스텝이 옆에 있기 때문에 스텝이 스킬과 관련된 것 바로 적용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정해서 그랜드 라운드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카스를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임상 지도 방법의 툴로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이때는 분명하게 환자한테 퍼미션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환자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에게도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환자가 중간에 그럼 이런 걸 한번 학생에게 얘기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연출된 이런 너싱 그랜드 라운드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임상 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걸 많이 쓰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나와서 디브리핑을 통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웠는지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못했던 게 이 스텝을 같이 가는 거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예 이렇게 딱 세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널싱 그레이드 라운드를 하실 때 풀세트 중에 한 명하고 같이 이걸 조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임상실습 학습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실습 지도 방법 중에 컨셉 베이스드 러닝 액티비티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최근에 좀 미국서도 활용하기 시작한 실습 지도 방법입니다. 딥 러닝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실습을 가서는 우리가 케이스 베이스로 했죠. 케이스 베이스로 그 환자한테 일어난 일들을 했는데 이제 다시 또 풀어가지고 컨셉 베이스로 예를 들자면 플루이드 엘렉트로라이트 밸런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습장에 학습 목표에 들어있다라고 그러면 플루이드 엘렉트로라이트 밸런스 해당하는 실습 학생 6명에게 다 그 전날 프리셋하고 의논을 해서 IV를 하고 있고 이 플루이드 엘렉트로라이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학생의 어사인에 들어가도록 한 명씩 짜줍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모두 그 환자의 책 전해질 관련 인덱스 어세스먼트를 하고 병태생리를 공부하고 어떤 IV가 들어가고 있는지 하고 파마콜로지도 하고 그리고 넣었더니 환자 반응이 어떤지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다 모여서 그 플루이드 엘렉트로라이트와 관련해서 다시 디스커션을 해서 환자마다 유사점과 상이점을 공부하도록 해서 플루이드 엘렉트로라이트에 관해서는 그 컨셉에 관해서는 그 실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싹 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컨셉 베이스드 러닝 액티비티를 임상 실습에서 하라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실습 지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포인트 오브 케어 테크놀로지를 미리 실습시켜서 임상 가서 그대로 쓰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임상 실습을 하면서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도록 해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분 하고 있죠. 임상에서 사용하는 EMR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서 EMR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임상에 가면 핸드 헬스 디바이스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BST 재는 거, 그 다음에 블레드 스캐너로 방광의 잔여량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에폭이라고 해서 ICU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블레드 가스 아날라이저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 쓰고 있으니 학교에서는 임상실습을 보내기 전에 그 임상에서 쓰고 있는 이 포인트 오브 케어 테크놀로지를 미리 보여주고 미리 가르쳐주고 준비한 다음에 임상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실습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금도 우리 병원에서는 실습할 때는 스마트 핸드폰을 갖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습할 때 이 스마트폰을 레퍼런스 소프트웨어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라. 그래서 그 안에다 뭘 넣어줘야 되냐면 너싱 다이그노시스 앱, 케어 플랜 앱, 프로시저 앱, EBP 앱 그 다음에 병원에 따라서 그 병원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스킬 비디오 그 다음에 또 우리 병원에 하이차트가 있습니다. 하이차트가 있는데 거의 환자들이 활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환자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또는 학생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이차트로 페이션 티칭 머티리얼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테라피틱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학생이 익숙하게 그걸 미리 연습하고 임상에 가서 그것을 사용하는 실습을 하도록 이렇게 하라라는 실습 지도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프로페셔널 클리니컬 에듀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임상 실습 지도 중에서 꼭 임상 실습 지도는 아닌데 한 가지 있어서 제가 적은 레지던스 모델이라고 해서 너무 학생들이 신규 간호사 들어가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의 인턴 레지던트십처럼 간호사도 레지던스 모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이걸 이제 5년 전인가 보네요. AACN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2개월짜리 트랜지션을 쉽게 하는 널스 레지스턴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을 해서 신규 간호사 이직도 막고 오류도 적게 하고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직무 만족도도 증가한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다 했는데 이 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걸 했더니 페이션트 아웃컴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페이션트 아웃컴이 좋아져야 되니까 이 레지던스 모델을 통해서 나온 간호사가 간호를 했을 때 페이션트 아웃컴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신경간호사 스트레스 굉장히 많고 폐렴 문제나 뭐 수이사이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레지던스 모델에 대한 검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임상시설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새롭게 받아들여서 시설 교육을 개선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죠.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올 임상 현장입니다. AI와 널스 로봇이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 실습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AI와 널스 로봇과 관련해서 간호 교육에 있어서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이 로보베어라는 것이 이제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고 노인 요양원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EU에서는 페퍼하고 졸라를 지금 쓰고 있고, 저는 이거는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빅히어로에 나오는 베이맥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 베이맥스를 보면 간호사 로봇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렇게 얘 한 대 안기면 체온 맥박 뭐 중요한 수치 다 쫙 뜨고요. 이렇게 모니터 뜨고요. 그다음에 얘는 정서적으로 잘 알아보고, 얘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게 얘 사탕이에요. 사탕. 그래서 사탕도 항상 킵하고 있다가 얘가 우울하면 싹 꺼내주는 이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로봇의 정서를 가미한 로봇들도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타미 로봇이 코로나19 때 이탈리아에 신종 감염으로 우리가 그 레벨 D를 딱 하고 너무 들어가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타미가 들어가서 환자 열 재고 밥 갖다 주고 밥그릇 치우고 이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주 고난도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기본적인 널싱에 있어서는 이 로봇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어느 부분까지 갖게 되고 어느 부분을 이 로봇을 잘 쓰기 위해서 간호사가 어떤 걸 배워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시설에 대한 얘기는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학 미래상입니다.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Proud, Past, Dynamic, Present, Challenging Futur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Challenging Future를 한번 바꿔봤어요. Flourishing Future. Challenging, 너무 도전하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잖아. 늘 도전해야 되니까. 미래는 풍요로울 거야. 우리가 풍요로운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 대학은 토포를 꼭 가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이 간호대학이 된 순서로 봤을 때 전국 204개 대학 중에서 간호대학이 된 순서가 4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포를 목표로 해서 크리스티애니티와 액티브 러닝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바탕으로 이렇게 토포가 되는 대학이 되어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김나연 학장님이 여기 우리 시뮬레이션 센터 만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공부 모직자 선생님들 병원 다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총장님을 뵈러 갈 때 간호대학이 앞으로 이런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 목표예요. 2024년에 간호대학 100주년이니까 교육 역량, 연구 역량, 국제화, 봉사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호대학이 발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후배 교수님들에게 앞으로 대명대학교 간호대학의 미래상은 이런 방향을 참고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스튜던트 센터,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되니 이 스튜던트 센터를 할 때 지금 굉장히 학생의 일과 퍼스널 라이프를 중시하고 학생의 셀프 케어와 학생의 셀프 컨피던스 이것들을 다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학생의 퍼스널 라이프까지 포함하는 학생의 스트레스 관리까지 포함하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스튜던트 센터로 그러려면 교육과정 개편이나 간호대학생 마음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직과 개인적인 삶을 통합할 수 있는 해피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센터드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을 반영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은 뭐 MBTI 모델도 있고요, 하프 모델도 있고, 콜프 모델도 있는데 어떻게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분류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학습하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을 같이 해나갈까라는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튜던트 센터드 러닝에서 이거 제가 참 잘 못한 부분이라고 제가 반성하는데 성과 미달성 학생을 개별 지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과거에는 저는 F 주면 됐어요. F 주면 됐는데 지금은 학습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의 코스에 들어온 학생들을 F 받지 않게 하는 것도 교수자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 받지 않게 학생을 잘 바꾸어서 가라. 그래서 특히 이제 입학시 하위권 학생 탈락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 교과목에 들어왔는데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 중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탈락하지 않고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거, potential failure를 potential survival로 바꾸는 거. 그래서 faculty remediation, 각자의 자기 수업 중에 faculty가 이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굉장히 스튜던트 센터드 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다 할 수 없으면 그것을 피어 멘토, 좀 우수한 학생하고 약간 떨어진 학생을 묶어주는 피어 멘토를 만든다든지, 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여기서는 보니까 AI 어시스티드 학생 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AI가 학생의 출석이나 과제나 시험이나 이런 걸 딱 반영해서 2주에 한 번씩 교수자에게 당신 학생 20명 중에 이 학생이 이러고 이 학생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자가 일일이 다 안 해도 AI가 주는 정보를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이화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이화벗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될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떻게 이 약간 처진 학생들을 같이 끌어갈 것인가 또 스튜던트 센터드 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그 대구경북관악 교수에 비해서 잠깐 자료 집수갖고 왔는데 이 교수님이 대구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미국 가서 강대 교수를 하신대요. 근데 자기가 미국 가서 교수를 해보니 이 떨어지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오른쪽 학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서 왼쪽 학생이 멘토 학생이 돼요. 그래서 붙여줘서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갖출 수 있었다 이런 발표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 액티브 러닝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 원격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원격 교육이 실큰 좋큰 우리 앞으로 정말 바싹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계명대학교는 원격 교육의 역사가 굉장히 길죠. RMB에서는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는 원격 교육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국은 블렌디드 러닝을 하지 않겠느냐. 하이브리드 러닝이나 블렌디드 러닝으로 갈 때 에듀테크를 잘 활용해서 이 교육 자료를 어떻게 잘 만들고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교수님들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간호계의 미네르바 대학이나 칸랩이나 이런 역할을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대학에서 온라인 대학원을 개설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나아가는 방법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에서 우리 대학은 굉장히 강력한 기초과학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 교수님이 쟁쟁한 분들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잘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또 지금부터 이루어지겠죠. 잘 만들어서 교육 실무 연구 인테그레이션 하는 강력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있을 거고 또 우리는 강력한 임상 실습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상 실습 교육에서는 제가 이제 몇 말씀 드리려면 동산병원 임상실습 시간 강사를 어떻게 하면 겸임 교수화 할 수 있겠는지 이것을 이제 교수님들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수한 임상 간호사가 겸임 교수, 애정 프로세스가 돼서 학교의 일원이면서 병원의 일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상실습 교육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교수 대상 임상실습 교육 연수 이런 것들도 우리 대학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탑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제가 서비스 러닝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비스 러닝 봉사교 과목인데 학생들에게 모든 기획력을 다 줘서 어떤 현장을 찾아서 간호를 통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하고 그 기획하는 모든 역량과 과정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아웃컴까지 평가를 하는 이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러닝은 우리 계명문화대학의 박승호 교수님, 총장하고 계시는 박승호 교수님 전국적으로 1인자세요.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 러닝 우리 대학에서 통합실습처럼 하나의 통합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을 개발하시면 박승호 총장님 도움을 받아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이제 학생 리크루트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 간호대학도 학생 수가 줄어들까 고민이고요. 외국인 학생 유치, 우리가 학생 지원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RMBSN 과정이 없어지면서 대처되는 타 전공자의 간호사 편입제도 ASBN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벌써 이미 경험이 다 있고 일반 학과 졸업생들 받아서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대학원 교육입니다. 대학원 교육도 이제 많은 계획을 하실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문 간호사 과정이 있어서 이게 석사 과정이라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Practice Focus DNP, Doctor of Nursing Practice, 간호 실무 박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필요성이 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DNP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면 그러니까 전문 간호사 과정 석사를 나온 사람들이 박사를 공부해서 그 사람들을 교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DNP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바탕을 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는 교수님들이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말씀은 안 적었고요. 리서치에서는 바이오마크를 활용한 연구, 그러니까 기초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에서는 바이오마크를 잘 활용하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NLM과 WHO에서 줄기차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간호교육도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해라. 그러면 간호교육에 대한 에비던스가 축적이 돼야 되니 간호교육 연구를 좀 활성화해라. 간호교육 학교 활동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많은 새로운 방법론으로 교육을 하지만 연구로 연결이 안 돼서 우리 대학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뭐 아무데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꼭 알아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을 연구로 잘 이게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에서 교수는 학내봉사, 프로페셔널, 전문직 봉사, 커뮤니티 서비스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학의 봉사에서 특이한 부분은 저는 목회간호센터라고 봅니다. 목회간호센터, 우리의 창립 이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교수님들이 이 목회간호센터를 더 많이 발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교회와 연계되시고 또 더 큰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직 없지만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개설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이나 실습의 강점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외부 간호계에 기여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간호교육센터를 개설하시면 외부 교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인증평가 컨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간호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특히 대학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에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요양병원이나 작은 병원의 간호사들은 본인들한테 필요한 보수교육 토픽을 찾지 못해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노인 요양병원이라면 노인간호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았죠. 간호교육 자료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고 이 아까 나왔던 미국 대학교 교수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는 코로나라도 별로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RT라는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대요. 그 교육하는 자료, PPT, 그다음에 과제는 뭐를 내라는 거, 실습 가서는 어떤 케이스를 하라는 게 쫙 들어있어서 그 RT 프로그램을 쓰면 교수들이 그 중에 필요한 것을 쓰고 자기가 조금 수정 보완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간호교육 자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특히 제가 여기 그림으로 내놓은 것은 저희들이 2020년 그 3월에 정말 그 심각할 때 ICN 교과목을 했는데 이 실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20개 ICNS나 ICNS 핵심 술기를 다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다 올려줬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때는 아무 작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작업해서 학교에 직접 대서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대학 부설 노인케어 센터, 원전문 간호사 과정입니다. 앞으로 멀리 가서는 이것은 어떨까. 또 강대학 부설 캔서 서바이벌 센터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서비스 러닝을 활용해서 패컬티, 스튜던트 커뮤니티가 콜라보레이션해서 프로그램 아웃컴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되는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삐 60% 가득 채웠네요. 바삐 저는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우리 김문대학교 강대 정말 무궁하게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교수이고 학생이고 동문입니다. 교수자가 결국은 살아 있어야지 교수자의 머릿속에서 플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문대학교 강대학의 미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꾸려나가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원창시켜 나갈 여러분